자, 잘 쉬셨죠? 이제 118페이지에 단독 시청 보도록 하죠. 원칙 공동이 원칙이지만 이제 단독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단독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등기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거나 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혼자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단독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사례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외우지 마세요. 어제 두 번 돌아가면 다 외워지니까 몇 개만 봅니다. 첫 번째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단독 신청할 경우 지금 나온 자가 누가 나와 있나요? 판결일 경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나와 있지요. 누군지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쓸 말은 매도인, 매수인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도인 갑 입장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매도인이 아까 의무자 입장이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은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매매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돈 다 받은 매도인 갑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을 때에는 을이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등기를 가져오라고 매수인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대금 지불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등기 못 받은 게 인정될 경우는 이길까 질까? 이기겠죠. 그럼 승소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번엔 반대로 매매대금을 전부 다 이행을 했는데 돈 다 준 권리자 매수인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는, 돈을 다 주고 등기를 이번에 누가 안 가져간대요? 매수인인 을이 안 가져간대요. 그럼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가는 매수인 을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 같아요. 네, 잔금 치른 날짜 5월 20일에 치렀습니다. 며칠 넘기려고? 6월 1일 넘기려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럴 경우에 등기를 가져가라고 이쪽에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건 가져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죠. 이길까 질까? 이기겠죠.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네,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승소한 권리자라는 얘기는 매수인 쪽에서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란 말 쓰는 것이고, 매도인이 가져가라고 제기할 때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등기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원인은 판결이 원인일까, 매매가 원인일까? 등기하게 된 원인은 매매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지 판결 때문에 발생한 효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매매가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매매 계약이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판결 받아서 혼자 갈 수 있죠. 이런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상대방이 이행 안 해주게 되면 혼자 이행하려고 받은 판결을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권리자이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이건 둘 다 가능하고, 앞으로 줄기차게 나오는 말이 승소한 권리자가 혼자 갈 때가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혼자 갈 때가 있다. 이 말 많이 나옵니다. 이 말 나올 경우 요거는 본인 이후 사례를 만들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둘 중에 한 명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땐 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제기한 것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서 이 관계만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판결 문제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만큼 따라 붙어요. 살 붙어서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들어갈 부분입니다. 지금은 판결일 경우 승소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가만 분석하실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 보존등기를 말소등기할 때에도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하고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나 법인 합병도 마찬가지로 단독 신청할 등기며, 네 번째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도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 등이 바뀌는 경우, 소재가 바뀌고 지번 바뀌었다고 해서 피해볼자가 발생할 것은 아니니까 그 소유권자 입장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등기 명의는 앞으로 참 많이 나올 말인데 누구를 의미하느냐?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이라 불러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 있죠? 여러분이 권리자 아닌가요? 맞죠? 이제 권리자가 누구인가? 등기부에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등기된 이후에 나중에 살다가 이사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뀌겠네요. 맞죠? 또 살다가 또 이름 개명하게 되면 이름도 바뀌겠네요. 이런 게 바뀌는 경우를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주민번호도 바뀌나요? 바뀌죠. 주민번호도. 하리수 일자가 이자로 바뀌었잖아요. 궁금하시면 남자분들 한번 해보셔도 돼요. 예, 바뀐다 안 바뀌나. 자, 어쨌든 이게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표시 방법,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번호 바뀌는 것을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자 스스로가 혼자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신탁부터는 아직 보지 마세요. 뒤를 배워야 되니까 여기 두 바퀴 돌아가시면 여기도 대부분 다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거기까지 6번까지 5번까지 배운 내용들만 오늘 강의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포괄승계 등기가 참 중요합니다. 포괄승계 등기라는 것은 요거랑 비교할 것이 상속 등기란 등기하고 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거 포괄승계 등기를 비교할 게 하실 공부인데 포괄승계인의 등기,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 중에 해당하는 것이 상속인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 뜻이. 그럼 상속 등기랑 상속인 등기란 말은 글자가 딱 한 글자 차이지죠. 아주 내용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저기 비교하시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 시에는 갑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죠. 그럼 나중에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상속인이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뭘까? 피상속인 사망, 즉 상속이 원인이 될 것이고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단독이죠. 공동으로 신청하라 그러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산서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신청할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등기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1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둘이 12월 31일 날 등기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15일 날 사망합니다. 여기 논점이 생기는 건 매도인 갑의 사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갑이 15일 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매매계약 효과는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살아있죠.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111조 내용이 의사표시하고 표의자가 사망했다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대로 유효하게 효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사망하게 되면 갑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갑의 권리는 대금받을 권리, 등기 넘겨줄 의무, 모든 권리 의무가 갑의 상속인 A란 자에게 승계가 돼버립니다. 근데 대금을 누가 받아야 되고 상속인이 받을 것이고 등기도 상속인이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할 경우에 그럼 상속인에게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넘겨주긴 넘겨주되 상속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은 쉬워요. 알고 나면은 사망한 날짜 며칠인가요? 15일이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사망 전에 들어왔느냐 후에 들어왔느냐 뭐 따지는 겁니다. 뭐가 빠르냐 빠른 게 문제예요. 그럼 지금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이 사례에서 등기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사망이 원인, 매매가 원인? 매매가 원인이죠. 원인은 매매가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매매 계약은 공동 신청할 등기입니다. 공동 신청할 등기라는 얘기는 원칙은 누구랑 누구랑 와야 돼요? 갑하고 을이 올 등기인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A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A가 상속인이자 포괄 승계인이니까 상속인을 등기란 말을 붙게 된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나중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사망했다가 지금 사례죠? 그럼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상속인이 상속 받았습니다.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처분할 때는 매매 결정이 8일 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
논점에 생기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매매가 빠른 경우예요. 그럼 지금 매매가 빠른 경우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 뒤에 가게 되면 강론 배울 때 뭐가 나오느냐 유증을 한 다음에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증여한 다음에 사망한 경우 그럼 유증이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유증이 빠르죠. 또 뒤에 가시면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럼 가등기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가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럼 뭐든지 빠른 게 먼저입니다. 그럼 유증이 빠른 경우도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본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써먹어요. 나중에 뒤에 여러 번 써먹기 때문에 지금 총론 파트 배운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우려먹을 겁니다. 모델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더라. 뭐가 빠르대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이러다 보니 문제 생기는 것은 등기부상은 누가 나올까요? 등기부상은 상속인 나올까 피상속인 나올까?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 나오겠죠. 등기 신청 정보의 경우 신청서에 나오는 사람은 상속인이 나옵니다. 그럼 서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등기부상 의무자하고 신청정보상 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하지만 요것만 실행해줘요. 딱 요 경우만 실행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요건 뒤에가 또 배울 내용이므로 지금 알고 넘어갈 것은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사망을 했을 경우 뭐가 빠르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길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대법원 판례가 오른쪽에 니은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꼭대기에 119페이지가 아니까 맨 꼭대기 판례는 찾으셨어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 등기 절차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서 항상 빠른 게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생기는 것이 세 번째인데 상속인에 대한 등기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상 현재 등기 명의 표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 신청은 각하하지 않는다. 등기 실행해 주는 게 특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나중에 이거나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후 사망했을 때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길 수가 있다 해서 이거 나중에 여러 번 써먹으니까 꼭 주의 좀 해서 정리하실 부분이고요. 대위 신청이 밑따라 보는 대위 신청은 종류가 5개가 실려 있는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채권자 대위 신청. 여기는 읽어본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이제 강론 나갈 때 그때가 나올 부분이고 하나만 잡고 넘어갈 게 채권자 대위 신청은 개념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근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을 배우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빚이 많은가 전부 다 채무자가 되고 싶어 해서 난리들인데 채권자가 되세요. 누가 신청하는 거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것이니까 요 칠판부터 먼저 본 다음에 책 줄 쳐드릴게요. 이제 개념을 깬 다음에 갑이란 자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을이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그럼 대금을 전부 다 이행을 했어요. 그럼 둘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게 있죠. 어떤 등기할 게 있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는데 을이 돈 다 주고 이 등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왜 안 하는가 가만히 뒤져보니까 을이 과거에 보증금을 쓴 게 있어서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오게 되면 이 을의 집을 경매 실행하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을 어떻게 뜨려고? 동그랗게 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전철을 딱 탔는데 젊은 아가씨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젊은 아가씨가 스마트폰을 앱 검색하면서 자리 양보를 안 해. 괘씸해가지고 노래 보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젊은 친구한테 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냐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할머니는 눈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물어보더래. 좀 썰렁했지 마자. 어쨌든 간에 동그랗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같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용어 정리입니다. 을의 입장은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갑하고 따지니까 등기 권리자 입장. 을하고 병을 따지니까
병이 채권자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럼 용어 정리할 때 등기 권리자와 채무자 같은 사람이에요. 갑하고 을 관계 따지게 되면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을과 병을 따지면 채무자 입장이고 시험 지문 나올 때 채무자로 나올 수도 있고 등기 권리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권리자의 채무자인 을이 할 등기 있죠. 어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을을 대위 신청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집은 누가 사고? 이제 말로 그렇게 하지만 을로 그러지 말고 채무자가 사고 신청은 누가 하더라? 채권자가 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그럼 신청은 채권자가 했으니까 등기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게 되고 집을 산 사람은 그럼 채무자가 샀으니까 등기 실행은 당연히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신청은 누구 이름? 채무자가 아니라 신청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집 산 사람은 채무자니까 신청은 채권자 이름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란 말에 붙게 된 겁니다. 다 줄은 쳐드릴 거예요. 다시. 그럼 요건의 경우 채권자 대위 신청하려면은 전제 조건은 일단 이 등기 누가 신청할 등기인가요? 원칙은 채권자가 할 등기 채무자가 할 등기 채무자가 할 등기잖아요. 그럼 채무자에게 등기에 신청할 권리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해 주게 되면 채무자 을에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이익 불이익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왜 대답 안 해? 꽉! 자 이익 불이익 하나 둘 셋 이익이죠. 불이익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불이익 같은데 자 지금 어떤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럼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는 거지 아직 가압류나 경매에 따른 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직 피해보는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만 취득하게 해준 것 뿐이니까 그 다음 경매 실행하거나 가압류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아직 피해보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익되는 거 대위 신청 가능해도 불이익되는 거 대위 신청하지 못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이익만 가능하다. 묶어놓으시고 세 번째가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려면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때 채권은 어떤 채권이라도 가능하므로 묻질 않아요. 뭐 매매대금 못 받은 게 있더라. 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안 돌려주더라.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이 있더라. 불문하고 다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하게 되면 이번에 네 번째 요건의 경우는 을의 채권자가 누군가요? 병이죠. 병의 채권자가 정해진 사람 또 있습니다. 정도 채권자인데 얘는 누구의 채권자? 병의 채권자예요. 그 을이 볼 당시에는 자기 채권자의 또 채권자죠. 그죠? 그럼 을이 볼 당시에 자기 채권자의 또다시 채권자가 대위의 대위도 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의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더라도 얘에겐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다섯 번째 경우는 지금 채무자가 할 등기 어떤 등기 할 게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야. 채권자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가압류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할 등기 이전 등기랑 채권자가 할 가압류 이 두 개 등기를 동시 신청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는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 이전 등기 끝나니까 돈을 갚았대요. 그럼 가압류 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이 두 개 등기는 하나의 등기가 아니라 별개 등기다 보니까 따로따로 신청하던 동시에 들어오는 그거는 신청인의 마음인 거지 해될 의무성은 없다가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요건이고 줄은 쳐드린다 그랬어요. 다시 그 다음에 집 산 사람은 누구고? 채무자. 등기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달라지는 경우 옛날 말로 등기필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 지금 말로는 그럼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는데 옛날 말 등기필증입니다.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집을 산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 주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집을 산 사람이 등기 신청을 직접 했을 때 주는 게 등기필 정보고 집은 누가 사고 채무자가 사고 신청은 채권자가 했죠. 달라지잖아요. 이제 등기필 정보가 안 나와요. 안 만들어줍니다. 안 만들어주고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서만 작성해서 각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절차예요. 이 등기표정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집을 산 권리자가 직접 한 경우만 주는 것이고, 집은 내가 샀는데 등기를 내가 안 하고 다른 자가 등기 신청을 했더라, 이건 정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대신 뭘 줘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선 집을 사고 등기 필증 받았대요? 못 받았죠? 뭘 받았어요? 통지서. 그럼 나중에 등기 끝난 거 알은 다음에 돈을 갚아서 채권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집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집 팔아먹을 때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죠? 대신 받은 거. 등기 완료 통지서를 대신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집을 산 권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한 때만 주는 것이지, 집을 사고 본인이 등기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써먹을 부분이니까 써먹으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책 들어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의의는 보니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민법 404조 규정이고, 중요한 말 이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신청은 누구 이름이고? 다시 신청은 채권자 이름,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 그래서 신청은 채권자 이름,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여기 참 보시고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림 가지고 집을 산 사람은 누구고? 우리고, 신청한 사람은 병이잖아요. 신청은 병이 했으니까 신청은 채권자 이름, 집 산 사람은 을이 샀으니까 채무자 명의란 말이 붙게 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밑에 요건 보니까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원칙은 누가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채무자가 할 등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 또는 권리에 영향이 없는 것만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이 있는 건 대위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잡아놓으시고 절차에서 쭉 내려오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생략하고요. 아직 볼 건 아니고 세 번째 점에 대위 신청권의 대위 행사 찾으셨어요? 네.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위의 대위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실행해라, 수리해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떠들고 있는 걸 여기 쭉 써놓은 게 이거예요. 채권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이익돼야 된다. 채권자는 채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채권자의 채권자가 또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쭉 써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나서 보시면 그때 이해가 되는데, 책 찾다가 말 듣다가 막 정신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어차피 줄은 나중에 실시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고, 마지막이 이제 등기 실행에서 두 번째 점, 등기원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표 정보는 작성하지 않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나와 있죠? 그럼 등기표 정보라는 것은 이따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에 배울 텐데, 등기를 신청한 자가 등기 권리자가 직접 한 경우만 주는 겁니다. 집 산 사람은 채무자고 신청한 자는 채권자, 서로 달라지는 경우는 정보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서로 뭐만 주더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가는 게 이 등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써먹을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구분건물 등기부터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여기는 따로 다룹니다. 넘어가서 대리인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할 등기이든 단독 신청할 등기이든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등기이든 대리가 등기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민법 배울 때 117조 규정하기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대리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리가 될 수는 있고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업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한두 건은 해줘도 문제될 건 없겠지만
억울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받으니까 엄만 아니면 됩니다. 그 능력은 어디까지 있으면 되는데요? 의사 능력까지만 있으면 되더라. 하지만 주의할 것은 전자 신청할 때 두 번째쯤이 되겠죠. 전자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할 뿐 일반 사인들은 대리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 방문 신청할 때 서면 등기일 경우는 누구나 다 대리가 가능한 반면에 전자 신청할 때만큼은 제한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로?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계약 쌍방들 허용이란 나와 있는데 자기계약 자기가 누굴까? 자기가 대리일까 본인일까? 자기란 말은 대리죠, 대리. 민법 공부할 때 본인을 위하여란 말을 표시하지 않게 되면 그는 이등기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대리. 그러면은 자기 계약의 뜻은 집 팔라고 매도권을 줬는데 이 집을 누가 사느냐? 자기. 대리가 사는 것을 자기 계약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팔라고 저에게 매도권을 줬어요. 대리권 받은 제 입장에서 이 집을 팔을 때 얼마에 팔을 것이냐 금액 결정은 여러분이 결정을 할까? 제가 결정을 할까? 집 여러분 집을 팔라고 저희 대리권 준 경우에 오케이? 이 집을 얼마에 팔을 것이냐 금액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 결정은 본인인 여러분이 할 것이냐 대리 제가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 결정은 본인이 한다 대리가 한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자가 돼버려요. 민법 공부할 때 효과사 결정 누가 하셔라? 대리가 해라. 얼마에 팔을 것이냐 금액은 대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효과사 결정이니까. 그럼 그 집을 얼마에 팔 것이냐 대리가 금액 결정할 권한이 있고 지가 사겠답니다. 그게 자기 계약이에요. 그럼 비싸게 싸게 사면 본인에게 피해가 되니까 자기 계약하지 말아라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쌍방대리의 경우도 이쪽 분이 집 팔아주세요 매도권을 줬고 집 사주세요 매도권을 제가 다 가진 경우에 이쪽은 수수료 100만 원밖에 안 주겠대요. 여기 200을 주겠대. 얼로 기울을까? 일로 기울게 되면 피해되니까 쌍방대리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금지시킨 것이 민법의 124조 규정입니다.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 규정입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배운 게 있을 텐데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에 이행했으면 가능하다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민법 시간에. 아닌가? 맞죠? 언제 가능하대요? 본인이 인정해 준다거나 네가 하라고 또는 채무에 이행했으면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서 질문 한번 또 해봐야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오는 자 두 명이 나오죠. 매도인 나오고 매수인 나오는데 매도인은 대금 받을 권리도 있고 그죠? 등기 넘길 의무도 있는 거예요. 대금 받을 권리에 대해서 돈 받을 거는 채권자 입장, 등기 넘기는 것은 채무자 입장. 그럼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채권자에 속한다, 채무자에 속한다. 매도인의 입장은 돈은 채권, 등기는 물건. 어떤 게 우선해요? 물건 우선주의니까 물건 넘길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항상 채무자예요. 민법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매도인은 항상 누구라고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 받는다고 채권자 입장 아니에요. 다시 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입장이라고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에 어떤 채무가 있어요? 등기 넘길 의무. 등기를 넘기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에 이행했으면 가능하다. 그럼 등기 신청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가 되어서 허용해 주는 것이 대법원 판례 내용이 되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속 시기와 흠결이란 말 나오는데 그럼 대리권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등기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접수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접수 시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접수를 유효하게 하고 대리가 집에 가다가 또는 본인이나 대리가 둘 중에 사망을 합니다. 등기 신청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 신청할 때까지 대리권이 있었나요? 그럼 당연히 유효한 등기고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등기해달라고 저에게 대리권을 주셨습니다. 오케이? 제가 대리인인데 바꿔야겠다. 내가 죽어야 되니까. 자, 제 집을 사고 제가 여러분의 등기해달라고 대리권을 드렸어요.
등기하러 가시기 전날 제가 죽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여러분 대리권은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 사유 안에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니까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대리가 아니란 얘기는 모르고 등기 신청했습니다. 등기가 끝나버렸대요. 다른 말로 무권대리가 등기 신청한 경우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예요. 이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입니다. 등기는 무효 등기가 아니에요. 등기가 끝난 경우에 무효 등기 두 개밖에 없다고 제가 떠들었을 텐데 등기 끝난 이후에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관할 위반 등기하고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앞으로 등기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두 개만 아니면 전부 다 유효 견정해 주니까 관할 위반하고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고 무권대리 등기를 할지라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함으로 무효 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밑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써요? 맨 마지막에 무효 등기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무권대리 등기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이므로 무효 등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신청할 자기가 하는 설명이고 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서 먼저 나온 거 신청 정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경우는 신청 정보란 그 서류를 내야 돼요. 옛날 말로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고 무엇을 기재할 것이냐 해서 달고 나온 데 이 파트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내야 되는데 신청 정보는 다른 말로 옛날 말로 신청서입니다. 똑같은 말 뜻인데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 즉 신청서의 경우는 등기 한 건당 1 신청 정보가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한 건당 1 신청 정보를 가져와라. 건당 하나씩 따로따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옆에 일괄 신청 나와 있죠? 거기 좀 날라갔는데 일괄 신청이라는 얘기는 여러 건의 등기를 이번에는 등기 신청하더라. 여러 건이라는 얘기는 신청 정보도 원칙 들어가면 여러 개를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일괄 신청.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옆에 간단히 써주세요. 옆에다가 세 가지가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등기소가 동일해야 되고 여기 날라갔더라고. 등기소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등기 원인이 동일해야 되고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법에 나온 예외 규정입니다. 원칙은 건당 하나씩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건을 묶어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묶어 신청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필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이 두 필지를 갑이 갖고 있는 땅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아버려요. 둘 다 팔은 경우에 어떤 등기 해줘야 돼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그리고 등기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물어봤을 때 둘 다 팔았다는 얘기는 5번 토지도 등기 신청을 한 건 넘겨줘야 되고 6번 토지도 한 건 넘겨줘야 되죠. 그럼 건수가 몇 건이라는 얘기인가? 원칙은 두 건이면 신청서도 몇 장 내야 돼요? 두 장을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건당 하나씩이니까. 근데 요거를 두 건에 등기지만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일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이 묶어서 한 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세 개 충족하면 돼요. 그럼 지번이 같이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는 같은 동일하고 가정을 하고 등기소 같다고 인정하고 등기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여기서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죠. 매매가 원인이 될 것이고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의 목적이니까 동일한가요? 그럼 요 세 개 충족하면은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일괄 신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건당 하나씩이 원칙이 돼 여러 건을 한 건 묶어서 신청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일괄 신청이라는 말 쓰고 요건은 세 개 충족해야 돼요.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원인이 같아야 되고 목적까지 같아야지만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적을 사항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이란 말이 나오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의 경우는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게 있는지는 아시면 돼요. 아시면. 등기법은 이제 지금부터 사례가 나오면 보통 10대까지 몰려 나와버려요. 사례가. 그 외우려고 하면 머리 쥐나니까 이제 본인이 그림 한번 그리시면 다 나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하러 가더라.
그럼 뭘 적을 것이냐면 그려보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재할 사유는 일단 사고 팔은 부동산 알아야 돼요. 그럼 부동산 표시 적어라. 두 번째는 등기 신청은 누구랑 누구랑 하나요? 갑과 을이 신청하겠죠. 그럼 신청인이 누군가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매매 원인하고 원인 일자 적어라.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인가요? 소유권 이전 목적, 목적 적어라. 그 다음에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올해 몇 살? 22? 이때? 아유 좋겠다. 자, 음이 허벌나게 불어불어.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민법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좀 악해줘야 돼. 남의 땅도 팔아먹을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집도 팔아먹을 줄 알아야 돼. 남의 집 팔아먹을 수도 있다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남의 집 매매 배울 때 배울 겁니다. 매매 대상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 없다. 남의 물건 팔아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막내 이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대모는 사람이 아니지. 자, TV나 가전제품 사러 대리점 가보신 적 있어요? 가시니까 마음에 드는 모델을 딱 골라서 이것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포장해 주던가요? 며칠 후에 갖다 준다 그러나요? 며칠 후에 갖다 준대요. 동사는 점유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 대리점 안에는 그 물건이 없어요. 전시된 거 외에는. 그 물건 어디 있나요 지금? 본사 물류센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럼 그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사이지 대리점주가 아니잖아요. 대리점주는 자기 물건도 아닌 물건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갖다 주란 날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못 갖다 줬을 때 그때 뭘 물어보느냐? 매도인은 담보 책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아먹었는데 이행이 안 되더라. 전부가 남의 땅 타인의 권리를 어떤 책임 묻느냐고 책임 물으면 되는 것이고, 남의 땅 못 팔아먹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네 집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너는 집 살 때 받은 등기표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럼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해라요. 제공하고 등기 어디다 신청하나요? 구청에 신청해요? 등기소에 신청해요? 등기소. 관할등기소가 어디인가 등기소를 적어야 할 것이고, 신청하는 날짜가 언제인가 신청 연월을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계획 경우는 얼마 주고 샀는지 2006년부터 거래가액을 적도록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등기하는 게 기재하는 기재할 내용이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갑과 을의 매매계획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할 경우 무엇을 적을 것이냐, 요것만 쭉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뭘 적어야 되고, 부동산 표시를 적어라. 두 번째는 신청인 적어라. 세 번째 원인 적어라. 네 번째 목적을 적어라. 다섯 번째는 네 집 맞으면 네가 네 집 샀을 때 등기표 정보 받을 게 있을 것이다. 제공해라. 그 다음에 관할등기소가 어딘가 적게 되어 있고, 신청 날짜하고 얼마 주고 샀니 거래가액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거래가액은 요 나중에 혹시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계획을 체결한 자, 매매기획일로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거래신고라고 배우셨나요? 그럼 신고한 거래가액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신고필증 첨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등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기재할 사유예요. 이걸 쭉 적어놓은 게 책인데, 책을 먼저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림 한번 그려본 다음에 하나씩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첫 번째 적을 사유가 여러분 교재에서 부동산 표시하는 사항을 적어라. 그럼 뭐 토지의 경우는 기재할 사유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할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하며, 건물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기재할 것이며, 부속 건물 있는 경우는 부속 건물의 구조와 종류, 면적 기재하는데, 건물 번호란 얘기는 언제 부여하느냐?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더라. 번호 안 부여합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럼 우리 옛날 사대부 집안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사대부 집안, 양반집 같은 데 가니까 울타리 안에 안채, 별채, 사랑채 많이 있죠? 이렇게 건물이 많은 경우는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건물마다. 그때만 번호가 있는 것이니 건물 번호 있을 때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적을 필요 없는 겁니다. 사대부 집안에 건물 많은 이유 설명드렸죠?
예, 안방만은 계신 곳은 어디고? 안채. 사랑스러운 첩은 사랑채. 성질 별난 첩은 별채. 떼놓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생각. 아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옛날 별땅마님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맞죠? 아닌가?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신청 인허가난 사항 적어라. 신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경우는 성명, 주소, 주유번호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에 뭐가 될까? 법인은 성명 대신에 명칭,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주유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게 돼 있고 공유일 경우는 지분이 있나요? 합의 지분이 있어요?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네. 그럼 공유 지분 등기하는 겁니다. 합의 지분이 있나요? 합의도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없는 게 총유예요. 공유와 합의 총유 중에서 공유와 합의는 지분이 있고 총유만 지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합의 지분은 지분은 있지만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공유 지분은 얼마큼인가 알아야 되니까 지분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합의는 지분은 있지만 팔아먹지 못하니까 지분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고 지분 등기 안 한다고 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분이 없는 건 뭐만 없다고요? 총유만 지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원인이고 교환일 경우는 교환, 상속일 경우는 상속이 될 거니까 그때 그에 따라 원인만 적어주면 되고 목적을 적어라. 목적은 그 등기 제목입니다.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이 목적이 될 것이며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등기표 정보 언제만 가져오래요? 공동 신청할 때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언제와 언제?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이 두 가지만 내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바로 써먹을 것이고요. 그다음 관을 등기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신청 정보 제출 연월이라고 매매일 경우는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 신고 필증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재할 사이고 이거 외에도 뭐 시가 표준에 등록 면허세 수수료 정도 안에 쭉 있지만 그거는 생략하고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한두 개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린 너무 많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떤 걸 적고 등기할 것이냐 한번 쭉 그려보시면 쭉 나와요. 이게. 이런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 표시 어떤 게 있느냐 차고 들어가면 답이 떨어지니까 세분화하고 들어가는 게 공부하는 방법인 거지.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잘 내거든요. 시험에서. 외우십시오. 이거 전 되게 편해. 안 외우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외우는 길까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답이 떨어지니까 연구해서 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 증서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등기 원인 정보라는 것은 또 제목만 잘 이해하세요. 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부 안 할 테니까. 등기 원인 정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때 등기하더라. 원인이 뭐가더라? 매매가 되겠죠? 그 매매가 원인일 경우에는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매매일 경우는 뭐가 돼야 되고? 매매 계약서. 교환일 경우는 교환 계약서. 증여는 증여 계약서. 판결받은 경우는 판결문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로 담을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등기 원인 정보를 내게 한 이유는 그러한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이에요. 그럼 가져오게끔 규정을 했는데 등기 원인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나왔나?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등기 원인 정보 유형에서 박스에 들어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공유물 분할계약서, 대물변제 계약서 등 나와 있고 각종 권리 설정할 때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수용은 협의 성립 확인서 등등도 많이 나와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매매일 경우는 매매 계약서를 가져오십시오 이 뜻인데 다시 전페이지 넘어와서 등기원의 정보가 되기 위한 적격성의 경우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야 적격성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나올 것은 서류상에서 부동산 표시의 기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사항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등기사항 안에는 등기 원인도 나와야 할 것이며, 원인, 연월일까지 나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은 당사자 표시하고 날인까지 나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이 세 가지 적격성입니다. 지금 많이 완화시켜줬지만 이게 기본 틀이에요. 매매계약서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 대상물 부동산 나와 있나요? 매매 대상물 아파트 몇 동 몇 호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것이고, 등기사항 잔금 치른 다음 이전 등기하기로 약정한 사항 나올 것이고, 원인 매매 기하길 날짜 나올 것이다. 매도인 매수인 표시하고 날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세 가지 나와 있어서 써먹을 수 있는데 많이 완화시켜 줍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등기 원인만 파악할 때 다 사용할 때 길을 터놨는데, 아주 이럴 때 보시면 좀 완화시켜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기본 틀인데, 그럼 날인 하라는 얘기는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인감 찍을까?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인감 찍을까? 매수인이 인감 찍을까? 매도인 매수인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둘 다 인감 찍을 필요 없습니다. 찍을 것 같은데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매매계약은 민법 공부할 때 요식행위다 분류식행위다? 분류식행위라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방식이 정해진 바가 없는데 등기법에서 인감 찍으라고 강제해버리게 되면 요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이 매매계약 체결하다가 점검하면은 의무인 찍잖아요. 이게 인감이에요? 이게 인감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마누라가 인감 놓고 가 그러면 어떤 손가락 빼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감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감은 찍을 의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거래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누가 인감 찍으라고 배웠나요? 거래계약서에 누구도 인감 찍을 의무는 없다. 심지어는 매매계약은 분류식행위니까 법령 배울 때 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양식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양식을 못 정할까? 양식을 정하는 순간 민법이랑 어긋나 버려요. 민법은 분류식 딱 잡아놨는데 하위법인 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만들었던 얘기는 요식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거래계약서 양식은 표준서식만 권장할 수 있을 뿐 양식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인감 찍으러 강제해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도장 찍을 수도 있고, 정한되면 사인할 수도 있고, 정한되면은 의무인도 가능하니까 인감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가셨죠? 나중에 대원칙 때문에 그래요. 민법상 정해놓기를 매매계약은 분류식 딱 못을 박아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감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 날에는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럼 사인 레도 부방하고 그 다음에 의무인 찍어도 아무 관계는 없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검인계약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 등기원의 정보는 오히려 무게가 좀 떨어집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좀 중요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잘 내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본 차는 끝내시고, 왜 옛날에 중요하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느냐? 장롱 서랍에 등기 권리증이 있나요? 등기 권리증? 세 사는 사람은 없고 집을 구입하시면 등기 권리증이 있죠? 등기 필증. 겉표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등기 권리증이나 등기 필증이 써 있고, 소유자 여러분 이름 써 있고, 동 2만 원 도장 찍혀 있죠? 등기 필이라고. 아닌가? 이거 표지 아니에요. 이거는 표지는 법무사가 만들어준 것이고, 원래는 이 매매계약서 있죠? 옛날에 매매계약서에다가 주목 한번 줘보세요. 인상은 쓰지 말고. 주먹 주면은 이 딱 네모만한 도장을 등기 필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서에다가 매매 등기필 꽝 찍어줘요.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등기 끝났다고. 요 내용으로 주는 게 여기 등기 필증이 되는 거예요. 낼 때는 뭐를 냈지만, 매매계약서를 냈지만 돌아올 때 옛날에는 매매계약서에다가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등기 끝났습니다. 그래 등기 필 도장 꽝 찍어 돌려주는 게 이게 말하면 등기 필증이 된 거예요. 근데 법무사한테 맡긴 것들은 수수료 내고 맡긴 거 아니에요. 법무사가 계약서랑 별도로 표지를 만들어서 같이 넣어줘. 이걸 표지 만들어 달라고. 호칭해서 꽉 찍어서 표지에다가 등기 권리증, 소유자, 홍길동 꽝 찍어준 것 뿐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건 이게 만들어준 것 뿐이지 등기소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법무사가 만들어 동봉한 거 이렇게 해달라고. 글이 나온 것 뿐인 거지 원칙은 매매계약서에다 도장 꽝 찍어주면 이게 등기필증이 되는 거였었어요. 지금은 근데 등기필증을 주나요? 등기필 정보를 주나요? 등기필 정보를 주니까 등기필증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이제 매매계약서가 중요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등기 권리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등기 끝나면 뭘 주느냐? 페이지 130페이지 가보세요. 130 가니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찾으셨나요? 지금 이걸 줍니다. 이걸 주는데 이게 매매계약서는 아니잖아요. 그 매매계약서 이제 중요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럼 가운데 보니까 비밀번호에서 10102 쭉 해서 50분까지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옛날에는 자 집합할 때 등기필증을 통째로 내게 했는데 지금 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여기 등기정보 정보 제공하라는 얘기는 전자 신청하게 되면 등기별 정보 입력란에 번호가 25번 떠요. 그럼 그 25번이 뭐라고 써 있나요? 7023 써 있죠? 그 번호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은행 보안 카드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통째로 내시면 지금 이거 입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맨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거기 부착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이 스티커를 제거했을 때에는 처벌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강생 한 분이 집 사고 등기부 정보를 받았는데 처벌받는다고 써 있으니까 1년 넘게 이걸 못 띄고 있더라고. 제가 딱 띄워버렸어요. 그냥 띄니까 오 이래. 그래서 권리자 맞잖아요. 이게 이거에 그러니까 아 이제 끝났는데 맨 처음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쓰는 게 등기부 정보인 거지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등기관리 정보의 쓰임새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신 다음에 검인계약서부터 해서 다시 또 보도록 하죠.